오늘은 7번째 시간 제7강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송 절차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절차.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매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있는데 법원의 재판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판결이죠. 판결. 두 번째는 결정이고요. 결정. 세 번째는 명령입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그 판사분들이 땅땅땅 하고 이렇게 때렸을 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판결이 있고요. 어떤 거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거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세 번 방망이를 땅땅땅 때렸을 때 판결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분쟁 사건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쟁 사건들 A, B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A, B가 다투고 있을 때, 즉 분쟁 사건일 때 이 분쟁 사건에 대해서 세 번 방망이 두들기면은 이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결. 그 다음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A, B 간의 분쟁 사건이 아니라 그냥 A가 법원에 신청을 한 신청 사건입니다. 신청. 이렇게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분쟁 사건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판결을 때리는 것이고요. A가 혼자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사가 때리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경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경매 신청. 경매가 지금 뭐 A, B 간의 분쟁 사건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경매는 채권자인 A가 경매법원에 가서 서류를 지참을 해서 경매에 넣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청 사건 같은 경우는 결정의 형식으로 내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2, 3일 뒤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정인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사가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게 그게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재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판결, 두 번째는 결정, 세 번째는 명령으로 분류가 됩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사건화가 됐다는 얘기죠. 분쟁이 벌어졌을 때 A, B 간의 다툼이 벌어져서 소송 사건화가 됐다. 분쟁 사건이 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때리는 것이고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A, B 간의 분쟁 사건 내지 소송 사건화가 된 게 아니고 그냥 A가 법원에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혼자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에 대해서 내려지는 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이라는 것은 판사가 단독으로 뭐 감치명령이라든가 이런 혼자서 명령을 때리는 거죠.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복 방법을 보면은 자, 1심 판결이 내려졌죠.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때 여기에 불복하는 방법이 2심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2심 올라갈 때 이거를 항소를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소. 그럼 2심 판결이 내려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불복할 때는 3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3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상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고. 그러면은 1심에서 판결, 재판의 판결, 2심에서 항소, 3심에 올라갔을 때 이걸 상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이죠. 3심은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판결 떨어졌을 때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갈 때 항소 제기하는 거고 2심에 불복해서 3심으로 올라갈 때 이걸 상고를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에 대해서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2심으로 올라갔을 때 이걸 항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복해서 30으로 올라가죠. 이걸 재항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고, 재항고. 이런 식으로 이제 레파토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정리해 보면은 재판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판결의 형식이 있고 결정의 형식이 있고 명령의 형식이 있는데 판결은 분쟁 사건인 경우에 소송 사건화가 됐을 때 그걸 판결을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의 형식으로 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1심에서 불복할 때, 판결에 불복할 때 2심으로 올라갈 때 항소라고 얘기를 하고 2심에 불복해서 3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갈 때 그걸 상고라고 얘기를 하고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2심으로 올라갈 때는 항고고요.
그 다음에 2심의 결정에 대해서 2심에서 불복할 때 3심으로 올라갈 때 그걸 재항고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 절차 세 가지, 이 전체를 통틀어서 상소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소제도. 이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를 통틀어서 상소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 사건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제 신청 사건이니까 판결의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결정의 형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결 쪽을 조금 더 보면요. 판결. 재판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분쟁사건, 소송사건의 그 판결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자, 판결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1심이 있고, 2심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3심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민사사건의 경우를 전제로 깔았을 때,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그 속가가 비교적 소액이거나 또는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하는 거죠. 지방법원 단독부로. 단독 판사 혼자 하는 거죠. 그죠? 혼자 1인. 지방법원 단독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송가액이 상당히 고액이거나 또 그 다음에 중대한 사건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들어갑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 된다는 거죠. 합의부는 몇 명이서 재판합니까? 3사람에서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이렇게 되는데,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 단독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대한 사건이나 소송가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그러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바로 1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불복해서 2심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으로 들어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건 뭡니까? 항소 제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뭡니까?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갈 때는 상고 제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1심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지방법원 단독부가 1심이었으면 이번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이 되는 겁니다.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2심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루고요. 여기서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상고를 제기할 때는 대법원으로 3심을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만약에 1심 사건을 다뤘다고 했을 때는 2심으로 올라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고등법원. 그 다음 또 대법원으로 올라가죠. 대법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심이 꼭 고등법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미한 사건 또는 소송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지방법원 단독부가 1심 사건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불복할 때는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바로 2심 사건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불복할 때는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2심은 고등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3심은 대법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경매와 관련해서 뭐 소송을 하실 일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초 지식으로 하고요. 자, 프린트물, 예전에 배포한 프린트물 있죠? 그걸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배포한 프린트물의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자, 프린트물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예. 프린트물 7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제6절 말소 기준 등기 가로 안에 소멸되는 최순순의 권리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전에 저희가 다뤘는데 잠깐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서 모든 경매 절차가 끝나고 배당까지 끝이 났다. 배당 절차까지 끝이 났다는 얘기죠. 완전 종결 처리가 됐을 때 그때 경매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들을 뭐 저당권이라든지 뭐 전세권이라든지 뭐 가압류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한다는 얘기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말소하게 되는데
그 말소되는 권리들 중에서 그 기준이 되는 권리,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저, 가, 압,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순서대로 암기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건저갑, 담경전, 건저갑, 담경전, 요 6가지인데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즉 다시 말해서 경매의 모든 절차, 배당 종결 처리까지 됐을 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그럼 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죠. 돈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등기부에서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은 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권리들입니다. 건저당 돈 받고 떨어져 나가죠.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가압류도 그렇죠. 압류도 그렇고요. 담보가등기 돈 빌려주고 지금 가등기 친 거 아닙니까? 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권리죠. 경매 개시등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외가 그 조건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죠. 어떤 조건들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은 다 돈 달라는 권리고 다 돈을 받았으니까 배당 종결 처리되고 돈을 받았으니까 다 말소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용익물권이죠. 사용, 수익하는 권리지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 전세권이 돈 달라는 취지가 있을 때, 나도 돈 받고 나가겠다는 취지가 있을 때 그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6가지도 돈 받고 떨어져 나가니까 나중에 경매가 끝나면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이 다 돈 받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직권 말소시켜야 되는 것들이죠. 그 말소 기준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럼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수익의 본질이 있는 용익물권인데 예외적으로 이것이 전세권이 돈 달라는 권리가 돼가지고 돈 받고 떨어져 나갔을 때는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들입니까? 그럼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모두 갖췄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집합건물 전세권,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그다음 오피스텔 이런 것들 집합건물에 전세권이 들어갔을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선순위 걸려야 되죠. 여기 나오는 이런 건저갑 담경보다도 전세권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순위 걸려야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전세권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 경매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전세권자가 직접 임의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은 건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거기 전세권이 있을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경우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집합건물에 전세권 들어갔다 또는 선순위 걸리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하거나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전세권자가 숟가락을 이렇게 얹었다는 얘기죠.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전세권도 예외적으로 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권리가 되는 거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기재된 이런 것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 시간 순서적으로 맨 앞에 있는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있고 두 번째 저당권자가 있고 세 번째 압류, 국가에서 압류 들어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왔다 치고요. 네 번째 임차권 하나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여기 있죠. 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경매 개시 등기가 이때 들어왔다. 경매 등기가 이때 들어왔다. 그럼 경매 개시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이 여기서는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시간이 제일 빠른 거. 그럼 이게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 가장 앞서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은 이 저당권 날아가고 경매가 진행되고 이제 낙찰되고 배당 종결 처리가 되면은 저당권 날아가고요. 이 밑으로 기본적으로 다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낙찰자가 있을 때 낙찰자인데 경매에서는 매수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매수인 같은 경우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낙찰자인 매수인은 이 저당권자의 집이 이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치우고 여기에다가 매수인 A면은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A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경매선 다 날아가는 것들이고 원칙적으로 날아가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날아가는 게 이게 소멸주의고요. 소멸되는 거니까 소멸주의. 위에 있는 권리는 떠안아야 되죠.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죠. 이런 걸 갖다가 인수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따 제가 사례를 볼 텐데요. 자, 복습 잠깐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할 게 뭔가 하면은, 자, 말소기준권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건저값 담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프린트물 보십니다. 기존의 배포한 프린트물의 7페이지를 봅니다. 7페이지. 7페이지에 메뉴에 제6절 말소 기준 등기 가로 안에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밑에 걸 뭐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맨 밑에 이제 7절을 봅니다. 7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지급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지급 기준 권리. 지급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서 가압류하고 압류만 제외시키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건저값, 담경전 7가지 중에서 가압류하고 이건 채권이니까요. 압류도 채권이죠. 가압류 채권하고 압류 채권만 삭제하고 담보권에 해당하는 것들,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요걸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여기도 하나 추가시켜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지방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각종 경매 교재를 보면은 뭐 다수의 경매 학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다 인정하고 계시는 개념이죠. 확증일자부 임차권입니다. 확증일자 찍은 임차권도 지방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정리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값, 담경,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에 인정되는 것이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라는 것은 여기서 가압류, 압류만 제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여기에다가 하나를 추가시켜야 되는데 확증일자부 임차권 이것도 지방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했고 이제는 이게 대세입니다. 거의 이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지급 기준 권리가 뭔가 하면은 소액 임차인의 다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라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 전세권 다들 담보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확증일자부 임차권은 대부분 지방법원 판례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번에 소유권자가 있고 2번에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이 소유권자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뭐 국민은행이라고 할까요? 국민은행에서 건저당이 들어왔습니다. 뭐 저당이 들어와도 되고요. 국민은행. 세 번째, 뭐 가압류가 하나 들어왔고, 네 번째,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임차보증금이 어떻게 됩니까?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 들어왔다. 임차보증금 1억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배당이라든가 빚잔치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됩니까? 1억 1천에 3,700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인 경우에 최소한 3,700만 원만큼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저당권을 봐야 되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표를 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현행법에 의하면 1억 1천에 3,700까지입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기준표를 봤을 때 그것이 만약에 1억 1천에 3,700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억 1천 이하니까 보호를 받는 대상에 들어가죠.
소액임차인 기준표에 따른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3,700까지 배당표를 짤 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럼 저당권이 있으면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봐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1순위가 소유권자가 있고 2순위가 임차인이 이때 들어왔다. 임차인이 이때 들어왔다. 그 다음에 3순위 뭐 가압류, 4번에 저당권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이 당시에 이것이 뭐 경매 집어넣어서 경매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2순위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따졌을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위에 저당권이 있습니까? 저당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저당권을 봐야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저당권. 그러면 이 4번 저당권이 설정될, 저당권 등기될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죠. 만약에 밑에 저당권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순위가 소유권자, 2순위가 임차권자, 3순위가 가압류 채권자. 그런데 가압류 채권은 여기서 가압류하고 압류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순수한 채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4순위에 뭐 저당권도 없고 경매 등기만 이때 들어왔다. 여기서 이렇게 경매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가압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유치권자가 직접 갑자기 경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경매에 게시등기가 들어왔다. 그런데 위에도 저당권이 없고 밑에도 저당권이 없다.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그것들은 경매에 게시등기된 이 날짜가 바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경매 게시등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가 경매 게시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위에도 저당권이 없고 밑에도 저당권이 없고 나중에 경매만 들어왔다. 그럼 경매 들어온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표를 봐가지고 2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 당시에 그 소액임차인 기준표에 그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죠. 저당권이 제일 뭐 간편하니까 저당권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저당권이 들어왔다. 자, 이제 그리고 한 10년 뒤에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이 저당권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가치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뭐 10년 뒤에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국민은행에서는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 들어올 당시에 담보 가치를 다 파악을 했을 때 나중에 10년 뒤에 임차인이 들어오고 이것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이 저당권 들어갈 당시에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진 사례. 첫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고 나중에 저당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이 뒤에 들어온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저당권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를 전제로 깔았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 돈을 빌려줍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걸 파악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이것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에 있어서 이것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그 방백이라 그러죠. 그 액수만큼을 빼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적용을 해도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이미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저당권 설정 당시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보면은 이 저당권자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나중에 뭐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액수를 감안을 해서 여기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 보십니다. 7페이지 프린트물 보시면요. 맨 밑에 7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밑에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더하기, 확정일자 임차권 들어갔죠.
그래서 건저갑 담경전에서 가압만 빼시면 됩니다. 가압류 빼고 압류 빼고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전세권 그리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지방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했고 요즘 뭐 경매 공부하시는 경매학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대학 교수분들은 아니신데 경매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프린트물을 한번 그 다음 프린트물을 올려드린 걸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기준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은 보십니다. 메뉴에 보세요.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땡땡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매각 금액의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낙찰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낙찰 대금의 2분의 1 한도에서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설정일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고 담보물건 나오죠, 그죠?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 가로 안에 건저당이라든가 담보가등기라든가 전세권 등 이런 것들의 설정일의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건저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권이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지급 기준 권리. 그래서 지급 기준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채권이니까 안 됩니다. 담보권이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니까요. 가압류, 압류 안 되고 건저가,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건저갑 담견전, 여기에다가 확정일자부 임차권 요거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은 그 메뉴에 가로 안에 담보물건 해놓고 가로 안에 건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등 이렇게 놨죠, 그죠? 나머지 것들이 저당권하고 경매 개시등기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입니다. 자, 그런데 표가 나와 있는데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담보물건 설정일 1984년 6월 14일부터 1987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 직할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증금 300만 원 이하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3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줬었죠. 기타 지역은 200에 200이고요. 그 다음 칸에 보면은 1987년도 12월 달부터 1990년도 2월 18일까지 특할시, 직할시 500에 500, 400에 400 이렇게 돼 있고요. 몇 칸 내려오시면 2008년도 볼까요? 중간 정도 내려오셔가지고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정권역 돼 있는데 6층에서 2층까지 보호를 하죠.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5층에 1700, 그 밖의 지역은 4층에 14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 이 기간이 뭡니까? 메뉴에 보시면은 담보물건 설정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 이런 것들이 이 기간 안에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 건저당이 설정됐다, 저당권이 설정됐다, 담보가등기가 설정됐다 이런 식으로 이 기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정권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6층에 2층까지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준표를 보시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메뉴에 보세요. 상가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땡땡해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죠. 경매 개시 등기 들어오기 전에 아까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면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건물을 인도받고 다시 말해서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목적물을 점유하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매각 대금의 2분의 1, 즉 50% 범위 내에서 낙찰가의 50% 범위 내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을 해주고요. 소액임차인이 어떤 경우는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주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돈 받을 게 없어지는 거니까 형평의 원칙상 낙찰가의 50% 범위 내에서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나오는데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그걸 기준으로 하고요. 월세가 만약에 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소액임차인 기준이 얼마입니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얼마입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1천 이하인 경우에 얼마까지 보호를 받습니까? 3,700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6,500이죠. 6,500 이하인 경우에 2,200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6,500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